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과에도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인사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황우석 사태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었던 박 본부장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오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도 함께 평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과 박 본부장 발탁 배경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과기부 정통부가 폐지되면서 과학기술 경쟁력이 크게 위축됐고 부활을 요구하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기혁신본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조직이 참여정부 시절을 모델로 삼고 있는 만큼 당시 설치를 주도했던 박 본부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임명 취지를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오래전에 했던 과기보좌관과 같은 급의 직책이고 더 나은 자리도 아니라는 점을 또 고려했습니다. 박 본부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면서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의도를 갖고 설명한 것은 아니라며 과학계와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경기도 평택 매장의 CCTV 영상입니다. 2016년 9월 25일 오후 3시쯤 촬영된 영상엔 한 여성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딸이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최은주 씨입니다. 최 씨 측은 법원이 증거 보전을 위해 맥도날드의 매장 내 다양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도 5분가량의 카운터 영상만 제출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보관한 영상 중 최 씨 가족 모습이 가장 잘 담긴 것을 골라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법원은 앞서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위생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시중 햄버거에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에선 기준치 3배가 넘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나오고 난 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식 언어를 썼을 뿐 임박한 위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여러 참모들도 화염과 분노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 표현이었다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미국 내 전쟁 불안감이 높아지자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한 정부 두 목소리, 대북 정책의 혼선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국무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이번 말전쟁의 출구까지 염두에 둔 강경 온건의 역할 분담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위기의 끝이 대화의 시작이란 관측도 있지만 북미의 두 지도자 모두 예측이 쉽지 않은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게 위기감을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재밌는 트윗 속가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네, 명정이 아니라 명종입니다. 예, 일부는 명정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종. 아니, 저기가 트위터에 보면 명정이라는 닉네임이 있거든요. 스님 이름 같다 그거는. 스님이 아니고 이게 문과의 대표자 중에 하나인데요. 문과. 예, 문과. 헷갈리지 마세요. 저 유명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제가 사회인데 사회자 자리에 앉아 계신 푸른 나무님. 거기가 사회석 맞거든요. 여기는 PD석이고요. PD가 사회를 보다 보니 앉아 있는 거고 모든 사회들이 거기 앉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사회학과를 나왔고요.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답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문재인 우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발행돼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는 거냐,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되는 거냐, 엄청난 반응이 뜨거운데요. 500만 장 발행한다고 합니다. 너무 조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희소성이 생기죠. 우리 투표한 사람들만 사도 이게 500만 장 갖고 택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적게 발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버전별로 다양하게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추억 돋는 장면 한번 보겠군요. 우체국 앞에서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장면. 이게 이제 취임 100일째 딱 되는 17일에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념 우표 500만 장, 소형 시트 50만 장, 기념 우표 첩 2만 부. 이렇게 해서 우표 가격은 330원이니까 뭐 세트로 사셔도 그렇게 부담 없는 가격이긴 한데 기념 우표 첩 같은 경우에도 23,000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새벽까지 가서 사셔가지고 바로 중고나라에 10배 뻥튀기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게 기념우표가 발행된다는 소식에 기념우표를 이제 보통은 발행하면 우체국에서 인터넷 사전 주문을 받아요. 예약을.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게 떴습니다. 통신 판매 주문이 폭주한 관계로 인터넷 신청을 중단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8월 17일 지정된 우체국에서 현장 판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줄 서야 돼요. 이제 새벽부터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마치 추석 귀향표 구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애플 신제품 나올 때마다 줄 서는 것처럼. 야, 텐트 쳐야겠네. 그 노량진 가면은요, 유명한 강사 수강증 끊으려고 그런 전날 12시부터 아침 7시, 6시, 8시까지 줄 서는 것도 본 적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우표 발행에 대해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불과 얼마 전에 박정희 우표 발행이 취소됐잖아요. 그게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의미로 바라볼 건 아니고 마치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꿈은 뭐 예를 들면 돼지나 용이 나오는 꿈은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왕이나 대통령이 나오는 꿈도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틀렸다. 실제로 해몽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어떤 불길한 게 나와도 그 꿈이 즐거웠냐 안 즐거웠냐, 행복했냐 아니냐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고 비상식적이거나 독재자의 딸이었거나 뭔가 좀 부정선거 느낌이 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찍은 사람 숫자도 어마무시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매니아적 접근을 한다는 거죠. 문재인 굿즈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굿즈.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폭주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건 좋은 이미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문재인 우표가 나중에 이거보다 뭐 수백 배 더 뻥튀겨져서 팔릴 수 있는 날이 오려면 한 최소한 몇백 년은 지나야겠지만 어쨌건 이런 걸 하나 소장한다는 거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전두환이 미국 순방하고 다녀와서 발행했던 우표가 지금도 그 어렸을 때 그 첩에가 있어요. 전 옛날에 저 우표 수집할 때 박정희부터 모았거든요. 취임 기념. 정말 옛날 사람 같다. 예, 그거를 그때 당시에 80년대에는 우표 수집이 굉장히 큰 취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새벽같이 가서 우체국 앞에 줄 서서 그걸 사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이번에 발행되는 문재인 우표가 이베이에서는 고가에 팔릴 것 같네요. 확실히. 컬러나 아니면 그 지금 사진의 배열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거의 정말 모델 그 연예인들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청와대가 우리 방송을 듣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 잡았습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브릿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브릿지 중에 뭐 대통령이 뭐 새로운 대한민국 하다가 뭐 끊지 마세요 하는 것도 있고 그 후반부에 배치하는 거예요. 중간에 끊지 말라는 소리고. 근데 중간에 이런 거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정사업본부 관계자가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이렇게 해서 그 사진 배경이 나옵니다. 듣네 들어.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이게 좀 뭐 이번에 기념우표를 발행을 할 때 5종류가 발행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낱장 우표에는 태극기 배경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낱장이 16장이 모여져 있는 전지에는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하고 함께 태극기를 맞들고 있는 배경 사진이 들어가고요.
소형 시트에는 취임식 날 그 전용차 위에 올라가서 상반신을 차 위로 내밀고 손을 흔들어주는 그런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진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네. 요즘에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그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우표하고 함께 같이 제작된 초일 봉투에는 대통령 초상으로 제작한 스탬프가 또 찍혀서 있는, 그리고 배경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만부 한정인 기념 우표첩에는 나만의 우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생이 쭉 들어가 있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이 최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와이셔츠 바람에 수염 기른 사진, 세월호 단식대 사진입니다. 이것이 같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 때 사진도 있네요. 김종숙 여사를 이렇게 슬쩍 쳐다보는 그 사진도 네, 있어요. 이 성당에서 결혼식 할 때. 네. 네. 부럽당. 저 퍼스트레이디 자리를 노리고 계시는 마차님. 뭐 트윗에서 보면은 박정희 우표 취소가 지난달에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박정희 우표는 취소해놓고 왜 문재인 우표는 발행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근혜 취임 우표도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수가 팔렸다고는 하는데 찍는 것도 그것보다 적었고요. 그렇게 문재인이 싫으면 병원을 가지 말든가 건강보험 혜택을 포기하든가 하지. 그렇지. 왜 다 누리면서 싫어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셀프 검찰 개혁안을 내놓은 문무일. 외부로부터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2주 만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정부 여당의 개혁 방향과는 차이가 커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 이렇게 봐요.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일종의 우리가 왜 기획서 같은 거 할 때 확정이 되지 않으면 안이라고 하잖아요. 예. 요거는 저는 언론들의 그냥 갈라치기라고 봐요. 검찰은 검찰 입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최소한의 이제 미니멈이겠지.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 주도하는 검찰의 개혁 방향과 맞아떨어지면 그게 더 상향되고 올라가야 되죠. 검찰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검찰을 마냥 버리는 쪽으로 가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걸 대승적으로 받아줄 검찰총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완고하게 옛날에 송광수 검찰총장이 있었잖아요. 공개적으로 반기 들어버린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언론이 갈라치기 하는 거 좀 그렇고,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기자간담회 비슷한 거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검찰이 잘못 수사했던 사건들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쪽의 약속 같은 것이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큰 의미 있게 봐요. 정권 들어서 가지고 검찰총장이 전에 있었던 검찰들의 잘못된 사건에 대한 사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예.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문무일이 내놓은 안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검찰 개혁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히 내용이 굉장히 전문적인 거여서 구체적으로 논평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오래 깊이 고민했다는 건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검찰 개혁이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차피 진행될 테고,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셀프 개혁안을 내놓든 안 내놓든 청와대 차원에서 계획대로 밀어붙일 텐데, 그러면은 자기가 검찰 수장으로서 어떤 최소한의 계획 보관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보는데, 어쨌건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현재 검찰 구조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건 확실하니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공수처 부분하고요, 수사권 부분, 기소권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들인데,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입장을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청와대의 정책과 결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추측성 보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이 영장 청구권을, 지금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발부를 해주거든요. 이 시스템을 경찰이 판사에게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경찰이 요구하는 영장 청구권인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해당 조항이 범법에 들어가게 된 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찰의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금처럼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이거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거는 경찰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깡패화돼서 국민을 탄압하고
마음대로 잡아가두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을 현재 믿을 수가 없다. 사실은 저도 보기에는 이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게 100% 주는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검찰만큼 경찰이 올바로 서 있는가? 그건 아니죠. 예, 더 심하거든요, 경찰이. 네. 이번에 그 이철성이 보면 광주 경찰청장한테 그랬잖아요. 민주화의 성지에서 있으니까 좋으냐? 뭐 이따위 식의 이야기. 전혀 이 개전의 정의 안 느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아직 멀었죠. 예, 아직 멀었어요. 경찰은 이것을 이러한 이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이런 부분들은 경찰과 어느 정도 손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본인들의 그 정화작용이 있어야 돼요. 내부에서 개혁이 먼저 벌어져서 그 안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된 경찰, 민주화된 검찰로의 모습들을 본인들이 보여줄 때만이 이것이 이렇게 합당하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누구한테 주나 다 이놈아들이 이게 그 마음대로 써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경찰과 검찰 내부 개혁을 굉장히 강도 높게 먼저 진행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겉으로 드러난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날 정도의 사건 사고만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헌법에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명시될 때 그 시절에는 친일 경찰로 배경을 이루었던 우리나라 경찰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검사를 막 잡아다 가두고 막 폭행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제 급박하게 갑자기 들어간 조항이거든요. 이게 크게 고민하고 들어갔던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옳다 그르다 하고 판단하기는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쁜 놈이다라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건 상층부예요. 대부분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세요. 일부는 대부분요. 대부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미꾸라지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언론에 드러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회오리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차단하고 해결할 건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다 나쁜 새끼들이다라고 하면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좀. 그래서 다 나쁜 새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직이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이것을 나누어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검찰에 가서도 조사받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에 가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몇 번 갔었거든요. 참고인 조사를 갔는데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보듯 경찰들의 모습은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피의자예요. 대하는 모습이 반말과 욕설과 소리 지름과 책상 치고 이런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들이 물대포를 쏘아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런 거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경찰들의 모습은. 경찰은 사실은 통제되지 않고 있어요.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에 의해서 통제되다 뿐이지 경찰들이 과연 그런 모습들이 통제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싸고 숨기고 이런 모습들이 횡행해 왔고 사실 이번에 그 검찰총장이 오히려 그 시국사범 지난 그 시절에 그 벌어졌던 검찰이 잘못 수사했던 거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 경찰에서 이런 모습들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고 조금 더 민주화된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지를 보여줘야만이 이런 수사권이건 기소권이건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이 백남기 어르신 그렇게 물대포 맞아 돌아갔는데 원인 규명도 경찰 내부에서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얘네들한테 영장 청구권을 줘도 돼? 그러면 백남기 어르신
물대포 맞았을 때 그 물대포를 몸으로 막다가 물대포에 맞아서 넘어진 그 사람이 가해자로 영장 청구가 돼서 아마 실형을 살고 있을 거예요. 경찰에 있다면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는 검찰이 적폐세를 긴 건 맞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이기도 맞고 하지만 경찰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내부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현재까지 왔던 적폐스러운 모습들이 개혁되지 않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런 그 굉장히 좋은 뜻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개혁을 굉장히 좀 강도 높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현주님의 트윗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에 대한 공식 사과는 상징성도 있고 좋게 해석된다지만 최근 검찰권 남용 논란 사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니. 물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과연 적극적일지 의문 불안하네요. 이런 불안감도 표시하면서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꼭 힘써주세요. 이런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청와대가 연내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을 추진을 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이 많이 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앞으로 행보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의 딜레마. 그렇죠. 계속 반대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했던 것도 반대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6살 아이들이 꼬라지 부린다고 하죠. 네. 자기 성질 부릴 때 무조건 안 한다 싫다고 막 이렇게 떼쓰잖아요. 딱 그 상황인 거죠. 들어보지도 않고 저 뭐 움직이는 것 같아. 반대.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오가고 있는 그 반대를 위한 반대, 한국당이 외치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지난주 박찬주 대장을 옹호한 발언을 한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단체가 여론몰이로 육군 대장을 쫓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한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좌파단체가 그런 힘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그런 그렇네요. 힘이 없는데. 네,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담배세 인하를 추진을 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국제적인 망신까지 가는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을 비준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담배값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협약을 준수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인상을 했지만 올해 그 인상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주체들이 인하를 하자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협약을 어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담배세 인하는 자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한 반대 때문에 한국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다, 사이버 팀을 통해서 대선 개입을 했다라고 밝혀지는 이 과정 자체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고 밝히니까 사실을 밝혀도 그거는 보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국정원을 이용한 정치 공작도 당시의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예인들 학교 때 졸업사진 들이밀면서 네. 이렇게 그 민낯을 보여줄 때 부끄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을 싫어하는 쪽에서 더 과거 사진을 막 캐내서 막 뿌리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보복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법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당장 사법 처리를 받고 정말 엄벌에 처해져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입이 살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반대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아니다 싫다 반대한다 네. 막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고 말지. 말이 안 통하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담배세도 처음에 인하 논란이 있었을 때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을 참 난감하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담배 가격을 내려주는 게 나한테 이익이니까 뭔가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리는 게 옳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내리자고 하는 주장을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이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한국당에 대한 재밌는 트윗 있나요? 추미애 의원님 트윗에서 방금 본 건데요.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개혁 저지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전 정권이 감춰놓았던 어두운 치부와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보수 정권 9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원이 바닥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어야 할 때 국정원 개혁 저지 TF를 구성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개혁 TF라는 것도 이렇게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어서 좀 낯선 용어긴 하잖아요. 우리 TF가 그 태스크포스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근데 무언가를 하는 걸 개혁을 저지하는 TF를 만든다는 게 그 발상 자체도 대단한 거고 이 반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발상이네요. 무조건 반대해서 좀 체계적인 반대로 좀 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저지를 하겠다는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발상은 대단합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사실에 대해서 그게 사이버 역량 강화 활동이었다는 논평을 한 적이 있네요. 정말 대단한 마인드입니다. 국가정보원 같이 그 정보기관이 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본인들이 했던 거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고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라도 해서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 올바른 소리 비슷한 말을 한 건데 미친놈이 올바른 소리도 미친 소리죠. 뭔가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싹 갈아엎어야 될 놈들인데 지금 지들이 그나마 국회의원 배치 달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모르고요. 사실 평범한 국민들도 다 눈치를 채긴 했습니다. 정무영님의 트윗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담배세 인하는 속보이는 꼼수. 그 속내는 당연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그 세금으로 서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쓰면 자기들의 악행이 드러나서가 아닐까. 지금은 뭘 해도 다 자기 뒤통수를 치는 말과 행동들일 수밖에 없죠. 뭐 어떤 반대를 하든 뭘 하자고 주장을 하든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과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거에 동조하면은 자기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리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반대 그 자체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기반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거니까 최선을 할 때 다 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상황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자유한국당 모기 잡으면 아까 문대에 대한 정치 보복인가. 예. 예. 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자, 그럼 자유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댓글 공작 공소시효 5개월. 댓글 공작 공소시효 5개월은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죠. 국정원법의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의 예. 공소시효가 2014년 네, 그러니까 국정원법 개정 전 사건에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2년 12월 대선 때까지 범죄 종료 시점으로 잡아서 국정원 정치 개입을 공모자로 기소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올해 12월까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하고 네. 국정원의 정치 개입하고 죄가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저는 죄의 무게로 치면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직접 개입한 이 행위가 훨씬 더 큰 국가 반역죄에 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법에 공소시효 5년이 박혀 있는 거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뭐 1년으로 해서 공소시효 이미 지났다고 해서 그러면은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그래 옛날에 잘못한 거 반성했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럴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금 5개월 남았네 안 남았네 이런 것보다 저는 국정원보다 지금의 정치인들과 언론들을 훨씬 더 크게 비난하고 싶어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정말 그렇네요. 이게 네. 뭐 5개월 남았다고 해서 네. 그러면 12월까지 해서 땡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네. 사실은 뭐 50년을 연장해서라도 꼭 그렇죠. 밝혀내야 되는 네. 일이거든요. 그 정도의 무게가 되는 거죠. 참 화가 나는 게 부정선거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형량은 이명박이 확 낮춰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박근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범죄의 심각성을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보기에는 누가 사람을 한 명 죽인 것보다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바로 직접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부정선거에 관계된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과 법과의 괴리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도 개정해야 될 거고 5개월이 남았으면 5개월 안에 얼마든지 조사하고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5개월이 너무 짧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 안에 충분히 처벌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근데 늑장 부릴까 봐.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이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내부의 그 감찰과 조사를 통한 자료를 내놓은 거고요. 이 자료를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총장이 즉각 수사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미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수사와 처벌의 문제만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좀 불만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자체를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표현을 흔히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든 게 아니라 완전 개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꾸려 나갔던 거였거든요. 그 핵심에 MB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사이버 댓글팀을 운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래서 개입한 국정원 책임자와 그 실무 직원들 그리고 그 보고받았던 상관들을 국정원법에 의거해서 처벌한다. 그러면 이게 끝나냔 말이죠. 그게 단순히 어떤 그 형사범으로서 처벌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가 이거는 단순히 그렇게 형사범으로 뭔가 누군가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 벌해야지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헌법을 초월한 문제인 건데 너무 조용하다는 거죠, 다들. 특히 언론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특히나 얼마 전에 삼성 미래전략실장한테 보냈던 장충기 문자들이 막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죠. 너무 아니죠. 그러니까 작심들을 한 거예요. 작당을 한 거죠. 아,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렇게 똥구멍 빠는 그 실력으로 좀 우리 국민들 똥구멍 좀 빠져주면 안 되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죠,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언론들은 국민들이 내가 만들어내는 상품을 소비해주는 소비자. 첫 번째 인식은 소비자고요. 그냥 소비자예요. 고객도 아니고 소비자. 두 번째 개돼지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배워서 언론 권력을 휘두르는 제4부인데 열받네. 돼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개는 좀 힘드네요. 국민들이 이 언론인들은요. 국민들을 언론인 다가 아니지만 거의 개돼지 이상으로 봐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쓴 자기들의 생각을 씹으려는 그 글에 국민들이 그냥 따라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 이상도 아닌 것 같고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 처벌 문제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될 게 책임자 처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여있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 굴러왔던 이런 그 잘못된 모습들을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가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사회 구조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이에요. 그것이 처음부터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처벌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국정원과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정치인들 관련돼 있던 정치인들 그 수장이었던 맹박이 이렇게 순서대로 처벌이 끝나면서 사회 전체적인 구조 개혁이 들어가야죠. 헌법 위에 올라서려는 자들이 있거나 헌법 위에 올라서려는 법률이 있거나 기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목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를 개혁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고요. 이게 뭐 1, 2년에 끝날 건 아니에요. 근데 책임자 처벌은 1, 2년 안에 끝내야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국정원 그 개혁 TF 소식들을 보면서 상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영화들 중에 한 번씩 CIA나 국토안보부 이런 이제 비밀 조직에서 임무가 끝났는데 자기 혼자만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신병자가 테러를 일으키거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장면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 못하고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이 사라지면 그러면은 정말 그만둘까?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다른 그 직무를 배워가지고 직무 전환해서 그렇게 착실하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단순히 국정원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직원, 정규직은 그 직무 전환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정보원 역할을 하거나 기관 밖에서 그 2차 조직으로 활동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정보 수집 능력, 어떤 그런 조직들은 그대로 사라지는 걸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인수하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리고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도와주면 국정원이 저질렀던 그 엄청난 죄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항상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하나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덮어주면 과연 국정원이 정말 개혁이 가능한 걸까라는 그런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개혁해야 되는 거는 다른 데가 아니라 언론이 아닌가. 다시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언론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언론이 그동안 해왔던 적폐 행위에 대해서 언론 개혁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론 개혁이 우선이 되려면은요 법부터 고쳐야 돼요. 그것을 미래부나 그다음에 방통위에서만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명박 박근혜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죠.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블랙 요원들에 대한 부분 누군가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우려는 좀 적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언론에 대한 부분들은 법을 좀 정비를 해서 언론에게도 무한한 기사를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지만 무한한 처벌도 가능한, 책임도 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은요 아직 세무조사 받은 언론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무조사부터 받아야 돼요. 왜냐,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세무조사만 하면 언론들이 그동안 못된 짓 해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 안에서 회계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이고, 언론을 길들이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언론을 길들이기를 한다면 그것도 또한 박근혜 이명박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길들이기 할 필요는 없고, 언론은 언론으로서 있는 사실과 제대로 된 보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뿐이고요. 그동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왔고, 사실 언론에 의해서 바보가 된 국민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고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뭐 법으로도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언론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그 국정원에서 지금 댓글 알바 30개 팀 3,500명 운영했다는 게 그게 다 자신들의 언론으로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 인건비도 한 달에 이 사람들이 1인당 뭐 28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고 댓글만 다는 용으로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야 단독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네, 이상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열받으신 유명정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입니다. 30도를 넘나드는 열대야 속에서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침까지 이어져 노숙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다가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몰리자 소란이 시작됐습니다. 소란은 박영수 특검이 법원 청사에 등장했을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일부 방청객들은 법원 내부까지 따라 들어와 욕설을 하고 심지어 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소란은 법정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주용 부회장이 울먹이며 최후 진술하자 한 여성 방청객이 힘내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바로 조용히 해달라며 퇴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결심 공판에서 횡패 부린 태극기 부대의 수사 의뢰.
박영수 특별검사가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결심공판 출석을 당시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린 사람들에 대해 정식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이스. 아 이거 진짜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인데 뒤에서 물병을 던졌는데 동영상에도 잡혔어요. 금방 잡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죠. 이에 대해서. 나는 이 아줌마들 발언이 이해가 안 돼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특검이냐. 이게 이재용을 처벌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죠? 박용수 특별검사가 목표였군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재용을 더 강하게 처벌하라. 예. 우리 박근혜 공주가 예. 강요에 의한 뇌물수수죄로 들어가지 않게 그냥 단순 뇌물수수죄로 끝나게 이재용을 강하게 기소하고 수사하지 왜 이렇게 약하게 했냐 이런 거 아닌가요?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목적어가 없네. 안타깝게도. 예. 뭐 살인 미수 협박 막 이런 걸로 집어넣을 수 없나요? 이거 폭행이에요. 예. 이게 특검에 물병 던졌으면 폭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 재판에 보면 우리가 초기에는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우리가 공판에 우리가 참관 신청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근데 그게 좀 열기가 뜸해진 사이에 이쪽 부류에 있는 이 양반들이 새벽부터 가서 줄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입장을 했어요. 때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막 태극기 옷 입고 들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결심 공판이 벌어진 이후에 법원에서 다시 직전과 같이 이렇게 줄 서서 번호표 받아서 입장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해서 해주는 걸로 예전에 이제 인터넷 신청하면 추첨해서 해줬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박영수 특검한테 욕설을 했던 그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정말 시급하겠네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아니, 싶어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겁 많아요. 특검법에 이런 게 있대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정도 5년 이하의 징역 정도로 명시가 돼 있으면 확실하게 수사하거든요. 이게 피의자 참고인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진술 듣고 이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충분히 쫍니다. 기본적으로. 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 세월호 리본이 가방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들어갈 때 물 던지고 했던 이 사람들이 또 이날 어떤 일을 같이 저질렀냐면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당시에 이재용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황유미 씨 아버지 하고요. 지금 뇌종양 피해자로 한혜경 씨가 당시 법원에 같이 재판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모 이 사람들이 정말 방송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무슨 병신병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게 어디에 오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언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보호자하고 이 한혜경 씨가 정말 귀를 막으면서 괴로워하는 사진을 찍어서 맞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무슨 특검에 욕을 하고 이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분노했었거든요. 이 사람들 꼭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에 보면 나치 흉내를 내면은 처벌받잖아요. 네.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 그 오른손 번쩍 들어서 하는 나치식 그 인사를 해도 그걸 장난스럽게 해도 처벌받거든요. 네. 저는 약자들에 대한 그런 정말 심각한 폭언들은 폭력과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세월호 가서 욕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동안 그 국정원 블랙 요원들과 국정원 측과 그다음에 대기업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조직들이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사실. 전위부대들이거든요. 일명 태극기 부대라는. 예, 이 사람들이 전위 조직들인데. 네, 댓글 부대의 오프라인 버전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예, 일베 오프라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폐륜적인 조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을 뿌리 뽑기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도 국정원 개혁이에요. 국정원 개혁에서 국정원이 이런 국내 정치에 국내 손을 대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지금 전경련이 거의 이제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경련에서도 조직적으로 돈을 지급을 못해요. 단지 이런 개개의 사건별로 아마도 이게 삼성이나 이런 데서 돈이 흘러갔을 확률도 사실은 없잖아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 국정원 개혁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검찰도 좀 제대로 잡아야 되고 경찰도 잡아야 되지만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는 그런 반인륜 범죄 조항 같은 것이 형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 그러니까 심해도 예. 네. 뭐 현재는 뭐 모욕죄 이 정도. 네, 이건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모욕죄는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예요. 아직은 우리나라 형법상. 근데 이거는 반인륜 범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봐요. 아까 예수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그 나치한테 격리하는 방식 그거 독일에서는 형사처벌이고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 국민 한 분이 장난으로 독일에 가서 그 인사를 했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형사처벌 받을 겁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강력한 그 반인륜 범죄에 대한 조항을 넣으면 돼요. 그건 아주 쉽습니다. 그 형법만 개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헌법 조항 개정이나 형법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런 장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 아니면 그냥 정말 그냥 사회생활에서 폭력도요. 가해자 관계자가 피해자한테 욕하는 거랑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굉장히 잔인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우연찮게 케이블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어떤 부작용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거기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 집단 따돌림 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한 명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책상 위에 세워놓고 자유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 자유행위를 시킨 그 아이들이 구경하고 있고 그 아이는 이제 그 맞은 아이는 이제 바지를 내릴까 말까 이렇게 아마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여동생이 대신 내가 옷을 벗겠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장면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근데 그걸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작가들이 써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작품으로 나온다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그게 재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본방이 아니라 재방송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왔기 때문에 재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 부대가 삼성전자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정말 몹쓸 욕을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단순히 그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면 닥치고 있어야죠. 아, 이게 지금 그 관련 기사라던가 SNS 반응을 봐도 사실은 저는 뭐 지금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박영수 특검의 그 모욕적인 그런 장면이지만 이것과 관련을 해서 한혜경 씨가 지금 한혜경 씨 엄마가 이런 그런 모욕을 받고 벽을 붙잡고 울고 있는 장면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잔상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 백혈병 반올림에 관계된 그 최근 기사가 하나가 나왔네요.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장충기 미래전략실사장 차장 그 사장이죠. 그 문자 메시지 보냈던 언론사에 예. 보냈던 거 공개가 됐잖아요. 거의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예. 하네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었어요. 이게 박모 변호사에게 고가의 공연 티켓을 보내줬대요. 그리고 문자를 예. 받았는데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게 확인됐는데 이 박모 변호사가 삼성 백혈병 피해자 변호사래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 변호사. 예. 그 피해자 측 고가의 알석 공연 티켓 25만 원짜리 막 이런 거를 보내주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 간부들과 만나서 변호사가 식사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정말로 이번 이재용 재판에 동원된 사람들은 삼성에서 동원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뭔가를 움직인다면. 그렇네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그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극우단체의 지원금이 끊기는 바람에 다 해체하다시피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돈을 안 주면 안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렇죠. 어디선가 돈이 나왔기 때문에 움직였을 거다. 예. 아마도 삼성 측에서 저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합리적 추론이라고 봅니다. 순수한 지지자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그 삼성에서 뭐 그깟 뭐 매덕을 이렇게 쏘는 게 뭐 일이겠어요? 그 정도는 뭐 이재용 현재 재산이 8조 원이랍니다. 뭐 8조 원이니까 와닿지는 않네요. 그 이건희 지금 현재 건강하게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8조 원이고요. 셀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몇 조 원 하는 이 돈 금액에 대해서 잘 감각이 없잖아요. 22조에 대해서 가장 임팩트 있는 비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네. 오늘까지 네. 매일 3천만 원씩을 쓰면 조금 남는답니다. 상상이 됩니까? 달도 아니고 매일 3천만 원 쓰기도 어렵겠네요. 감이 그래도 안 오는데요. 저한테는 누가 10,000원짜리로 1,000만 원 들고 있다 이런 게 더 감이 빨리 와요. 몇 조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와. 그게 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렇네요. 그렇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에 뭐 몇 천만 원, 몇억 찔러주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니까. 그럼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한 개 이야기네요. 부서에서만 빼낼 수 있는 돈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절대 특히 이런 피해자 가족들 이렇게 약자에게 이런 식의 물리적 폭력이 됐든 언어적 폭력이 됐든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봐주지 말고 엄정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니까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주세요. 그러면 태극기 부대 수사 의뢰에 관한 트윗을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트레이님, 태극기 부대가 하는 짓은 모두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조폭보다도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태극기 부대라는 네이밍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의 국기로 상징되는 그것을 태극기 부대라는 네임을 줍니까, 언론들이? 맞아요.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거 아닌가. 그냥 구구단체들 뭐 이런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요? 근해 부대. 이게 그 부대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대는 군조직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사병제도를 사살해온 군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적인 군대만 인정하거든요. 이거 반역죄 아닌가요? 소유죄? 태극기 부대, 엄마 부대, 유모차 부대, 안 돼요. 부대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그 명칭은 극우단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친박 극우단체. 아니면 박사모라고 불러야 되죠. 태극기 부대라니 이런 씨. 이번에 이거는 박사모가 아니라 이사모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삼성 비호 단체. 이사모. 그런 거 있잖아요. 어버이연합이 지원을 받았던 데가 정경련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역지사진님의 트윗입니다. 자신의 의지인지 돈 받은 알바인지 누가 선동했는지 정신은 제정신인지 철저히 수사 부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까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트윗을 빌어서 읽어드리도록 그거 좋아요. 하겠습니다. 욕도 상관없잖아. 내가 한 게 아닌데. 희윤, 더민주, 바보가 꿈꾸는 세상님의 트윗입니다. 병신들이 왜 여기 와 있어? 돈 뜯어내려고 왔냐? 인천 앞바다에 들어가 버려라. 돈은 백남기한테 가서 달라 그래. 삼성 직업병 피해자 박혜경 씨가 박바들에게 들은 막말. 박바들 딱 박근혜를 지지할 수준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너무하네. 월광님의 트윗입니다.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가 박정희 아버지 것을 본떴다. 이 속에는 유신 때 김기춘 등 그 패거리들이 합심하여 한 행동들이다. 돈으로 사회를 문란시키는 것. 지금의 한국당 바른당들은 알고 있을 것임. 그래서 이 두 당은 철폐돼야 함. 그 버릇 개 안 준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제 우리나라의 군사 문화가 너무 남아 있어요 지금. 네. 문자 폭탄. 그러게 말이에요. 무슨 부대. 사실은 국정원이 운영한 건 부대가 맞아요. 5163. 지들이 부대라고 부르니까. 네. 군사 문화 되게 많죠 진짜. 요즘에 박찬주 때문에 군대 이야기 엄청 하는데 군사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것도 벗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군대 문제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부대 내 목욕탕 있죠. 목욕탕 내에는 별들이 사용하는 수도꼭지가 정해져 있답니다. 근데 그 목욕탕이 상상이 돼요? 공중 목욕탕이에요? 아니,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부대 내에 다 같이 쓰는 목욕탕이죠. 아. 근데 거기에 사단장이면 사단장이 쓰는 그 수도꼭지에 있는 별이 새겨져 있대요. 그러면 일반 사병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못 쓰는 거죠. 그 수도꼭지는. 아마 목욕탕 자체가 다를걸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저 전방 부대들은 그 공용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사단장이 쓰는 시간이 있고, 나머지 장교들이 쓰는 시간이 있고, 사병들이 쓰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단장이 쓰는 시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혼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박찬주 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군 정기 인사했잖아요. 싹 바꿨는데 네. 바뀐 걸 보니까 혁명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네. 이슈가 안 되더만요. 언론들이. 그래서 뭐 합참의장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공군 출신 들어가고요. 그 37기가 박찬주고 지금 육군 참모층 바로 밑에 와 있던 기수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39기가 육군 참모총장이 됐으니까 별들의 어떤 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인데 예전 같으면 분명히 이제 김영삼 정권 때나 김대중 정권 때는 나올 법한 이야기가 별들 뭐 수상한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잖아요. 확실히 문민 통제 시대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종편에서는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채널 A에서는 그런 자막을 보내더라고. 군 지휘부 움직임 수상해. 동요 뭐 이런 거. 반발감 심해. 뭐 이런 자막을 나오는데 말하는 장면하고 안 어울려요. 싸고 빠진 새끼들. 네, 말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자막만 그런 게 나와요. 빨갛게 해가지고. 네. 이상 재밌는 트윗 속가보기 마치겠습니다.